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출계산 특강이죠. 이 기출계산 특강은 12월 달에 필수계산 특강이 있었어요. 이 필수계산 특강, 우리 계산 문제 유형 총 18가지 중에서 아주 기본되고 중요한 개념들 9가지 개념만 자세히 설명했던 거고, 이때는 이제 처음 계산 문제 공부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초 산식 같은 것도 우리 필요한 거, 계산 문제 필요한 거, 수포자 관련 없어요. 수학 관련 없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워야 될 기본 산식들은 충분히 설명하면서 특강을 해줬으니까,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만약에 필수 계산 특강을 듣지 않았다라면, 계산 문제 자신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데,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좀 자신이 없다라는 분들은 이거 먼저 듣고 오셔야 돼요. 이거 듣고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계산 문제 진짜 자신이 없는데 처음 공부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이거 말고 이거 먼저 듣고 넘어오시는 게 좋아요. 자, 기출계산 특강은 이제 우리 계산 문제 유형 모두 다 완벽하게 정리하는 특강인데, 이때 했던 것들은 그리 간단히 정리하고 좀 어려운 거라든지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만 제가 건들고 넘어가면서 이 필수계산 특강 때 하지 않았던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합격을 다 하실 거예요. 분명히 계산 문제를 이때까지 내가 욕심을 가지고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학교는 70점 맞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말 문제로 50점에서 60점 맞고, 여기에서 자신 있게 8문제 맞았다면 80점 무조건 맞는 거고, 6문제 맞는다면 70점 이상 무조건 맞을 수 있을 거니까, 민법보다 학교는 좀 더 점수를 높게 맞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우리 이제 계속 계산 문제가 9문제, 9문제, 10문제, 10문제, 9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9문제에서 10문제 평균 나오고 있고, 뭐 36회도 역시나 뭐 예상은 9문제, 10문제 나오겠지,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될 계산 문제 유형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열심히 해서 맞히겠다가 아니라, 시험장에 가면 내가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긴장되고 초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상과 다르게 준비했던 것들을 바로 못 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 문제는 다른 말 문제에 비해서 자신감이 중요해요.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냐 못하냐가 풀려지기 시작하냐 마냐를 결정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려면 하나밖에 없어. 뭐 해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풀고 또 풀고 답 나왔어도 계속 풀어보면서 눈으로만 딱 봐도 이렇게 풀지라고 머릿속에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을 가져야 시험장에서 넘어가서 나중에 시간 남으면 풀겠다 이러면 사실 시간이 남기가 어려워요. 시험장에 가면 항상 시간 언제나 모자라. 그러니까 바로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적어도 5문제, 6문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경제론에서 4가지 유형이 있어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잠깐 설명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 계산하는 거 첫 번째 이거 자신 있으면 맞아야 돼요. 두 번째, 가격 탄력성에 대한 기본 문제, 이건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세 번째가 탄력성과 관련돼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응용 문제, 이게 이제 경제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죠. 여기까지 맞출 수 있다면 경제론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보너스로 거미집 이론,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여기까지 4개 중에서 2문제가 나오니까 하나 어려운 것만 잡으면 2문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몇 개를 맞춰야 되겠다, 하나, 2개 이상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시장론은 다 맞아야 돼요. 시장론에 나오는 계산 문제 유형은 첫 번째,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 이건 보너스죠. 차, 안, 땡 해가지고 1분 내에 무조건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정보 현재 가치. 자, 그 다음에 요즘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 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 무형의 계산 유형이 있죠. 3가지 순서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탁 떠올리면 계산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무형, 이거 준비해야 되고, 자, 투자로는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가 6가지 유형이 있는데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35에 어떤 선생님들은 어려웠다, 문제가 학개론이. 어떤 사람은 저는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유가 이거예요. 투자론에 말 문제가 한 문제 반이 나왔고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긴 단원이고 내용이 가장 많아요. 가장 어려운 단원인데
이 부분이 조금 나왔다는 건 사실 그만큼 난이도가 낮아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감정평가 문제가 새로운 지문들이 많이 우리 시험에 등장해서 감정평가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라면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충분히 감정평가 문제도 잘 대비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36회는 어떨 거냐라고 했을 때 분위기를 보니까 많이 나왔다가 조금 많이 나왔다가 조금 나왔는데 이때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니까. 그래도 중요하게 투자론에서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건 풀 수 있어야 돼요. 자기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할인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수년가 수익성 지수 계산하는 건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돼. 합격하려면. 나머지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 문제 응용이라든지 또는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이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것들은 사실 내가 어렵게 나오면 포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자기자본 수익률과 그 다음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이 두 개는 꼭 해야 돼요. 할인법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론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 이제 한 문제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해라. 이거 쉽죠?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자, 이게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 상환액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즉 원금 얼마 낼 거냐, 이자 얼마 낼 거냐, 원리금 얼마 낼 거냐,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하죠.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기도 해요. 상환액 계산하는 문제, 이것도 다룰 거고. 자, 개별관리론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요즘 이상하게 이건 좀 벌이라고 하고 싶은데 좀 어렵게 내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인데 비율 임대차 계약에서 총 임대료를 계산하는 문제를 응용해서 이상하게 여기서 많이 응용을 해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설명을 해주겠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만 준비를 하시고. 자, 얘가 중요하죠. 감정평가에서 계산 문제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년 2문제가 나와요. 매년. 최근 15년 그 한 번도 빠짐없이 2문제씩 나왔는데 최근 15년 동안 매년 나왔던 건 거래사례 비교법 또는 공시지가 기준법. 이건 무조건 맞아야 돼요. 올해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수익 방식에서 수익 환원법의 문제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한번 나왔다가 계속 원가법, 수익 방식, 원가법, 수익 환원법, 원가법, 수익 환원법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다가 2년 토울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2년 수익환원법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원가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원가법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환원법은 이 3개 중에서 감정평가 3가지 방식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수익환원법이에요. 이것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 거니까 혹시 나오더라도 쉽게 나올 거니까 정리해서 감정평가에서 계산 문제 2문제 맞출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합격 점수 이상이에요. 준비하셔야 된다. 근데 아무리 좋은 설명을 듣고 좋은 방법을 내가 알아도 연습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반복적으로 내가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주황색으로 칠해진 것은 전에 필수 계산 특강 때 했던 거고 오늘 이제 하얀색으로 칠해진 거에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열심히 해서 일찍 끝내려고 노력은 할게요. 한 5시 정도에 끝내려고. 자, 대비 방법은 자신 있는 계산 유형을 먼저 정해야 돼요. 18가지 유형을 처음부터 다 욕심내면 안 되고 처음에는 7가지도 괜찮고 10가지도 괜찮고 12가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 나오면 무조건 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을 정해야 돼요. 이걸 정해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풀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연습이 하루 날 잡아서 뭐 5시간, 10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실력이 푹 늘지 않아요. 얘는 학계론 공부 시간대마다 내가 10분이나 20분 정도 투자해서 계산 문제 5문제, 10문제를 꾸준히 학계론 시간대마다 미리 풀겠다, 공부하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난이도가 높은 응용 문제는 소개시켜주고 이해시켜주면서 출제 경향도 설명해주겠지만 사실 이런 건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이런 건 내가 잘 준비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조금만 변형해서 응용해서 나오면 너무 긴장된 나머지 풀기가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풀어야 된다고 얘기도 못해, 제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 40문제를 50분에 푼다라면 마킹하는 거 빼면 한 1분 10초 한 문제씩 풀어야 돼요. 근데 계산 문제는 계산기도 눌러야 되고 말로도 뭔가 풀이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분명해요. 근데 내가 하나 열심히 풀어가지고 맞췄는데 5분, 7분 지났다.
그러면 안 푸니만 못한 거야. 이건 불합격시킬 요인이 더 큰 거지 합격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건 손대지 않는 게 좋다.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만 정해서 잘 연습해서 이것만 난 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자, 계산 문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타이틀로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자, 첫 번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보죠. 자, 내용이 잠깐 있는데 일단 균형이라는 말을 알아야죠. 균형은 같을 때를 얘기할 때 균형이란 말을 하죠. 같아질 때. 시장에서 존재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의해서 이들 곡선이 나타나는 함수식이 있을 건데 얘가 같다라고 할 때만 균형이란 말을 써요. 같지 않을 때는 균형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경제학에서 P와 Q가 있을 때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수요 곡선 D가 있고 오른쪽에 올라간 공급 곡선 S가 있을 때 여기일 때만 균형점이고 균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일 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 여기일 때 양을 균형량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있을 때 이 가격을 균형 가격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양을 균형량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같지 않으니까 이런 건 균형이 아니고 여기일 때만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이란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같을 때만 쓰는 거다. 자, 그러면 이때 수요와 공급이 교차점이니까 같다라면 가격도 같겠죠. 양도 같겠네요. 그래서 같은 가격을 균형 가격, 시장 가격, 같은 양을 균형 거래량 줄여서 균형량, 같을 때를 얘기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자, 테마 1의 이제 페이지 5페이지에 세 번째 응용을 볼게요. 응용. 자,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라라는 문제예요. 수요 함수가 이렇게 제시가 됐고 공급 함수가 이렇게 제시됐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자, 수요와 공급의 균형 가격을 구해라. 균형 양을 계산해라 라고 한다면 가격도 같을 거예요. 얘가 P로 나왔다라면 얘가 같다라고 할 건데 얘가 P가 아니라 뭐로 나왔어요? 2P로 나왔어요.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좌변이 똑같고 우변이 똑같다라는 풀이로 우리가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풀 건데 얘가 2P로 나왔으니까 얘를 1P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바꿔줄 때 1P로 바꾸려면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2로 나눠줘야 되겠죠. 모든 값에다가 똑같은 값을 나눠주든 곱해주든 등식은 그대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2로 나누고 여기도 2로 나누고 여기도 2로 나눈다라면 자, 식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P는 100 플러스 2분의 3Q 이렇게 바뀌어지겠네요. 이렇게 바꿔놓고서 얘하고 얘가 같다. 그러면 우변과 우변이 어떻다? 같다라고 식을 놓을 수가 있겠네요. 자, 2분의 3은 얼마? 1.5겠죠. 1.5P로 1.5Q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식을 바꿔놓고 1.5Q로 바꿔놓고 자, 이 P와 이 P가 같으니까 얘와 얘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서 계산할 때는 자,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넘어갈 때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어지니까 자, 얘를 넘어가면 얘는 1Q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넘어가면 2.5Q가 될 거고 이 10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이 될 거니까 500이 되겠네. 그래서 Q가 200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2.5를 나누면 될 거니까. 그래서 균형량을 대입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균형량을 대입할 때 나오는 가격은 균형 가격을 대입할 때 나오는 양은 균형량인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건 균형이라는 전제 하에 계산된 Q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균형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균형량을 여기에 대입하든 나오는 P가 뭐다? 균형 가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여기다가 Q에다가 200을 대입한 거죠.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나오는 가격이 400, 균형 가격 4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의할 거, 이걸 출제자가 곧 낼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올 때 여기에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바로 똑같다가 아니라 식을 한번 1P로 바꿔놓은 다음에 같다라고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이건 예상 문제인데 그 전에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예상 문제로 집어넣었던 건데 자, 테마 1의 5번 문제고 페이지 10페이지에 5번 문제 보죠.
자,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는 어떠냐? 자, 균형이라고 물어봤어요. 같을 때 가격과 양을 계산해봐라 라고 나왔는데, 자, t 시점은 처음을 얘기하는 거고 t 플러스 1 시점은 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얘가 이걸로 함수식이 바뀌었죠? 함수식이 바뀌었대. 그러면 함수식이 바뀌었다라는 건 곡선의 이동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식이 바뀌었다, 곡선의 이동이 일어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함수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 그래서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하나 뺀 다른 게 변했다는 거죠. 뭐예요? 해당재와의 가격, 아파트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인구수가 증가했든 또는 금리가 낮아졌든 높아졌든 아니면 가격이 오르겠다 내리겠다고 심리가 변하든지 간에 다른 재화가 변하든지 간에 하여간 다른 요인이 변한 거야. 아파트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 이거 하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요즘 문제가 이 계산 문제를 주고 말 문제 풀이로 이렇게 보기를 내는 경우가 생겨났어요. 이것도 처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풀어내는 게 우리가 배웠던 것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공급함수는 Q는 EP. 자, 얘가 공급함수인지 알면 이 S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수요함수인지 알면 D도 의미가 없어요. 1은 첫 번째, 2는 두 번째, 처음 거 나중 거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수요함수가 Q는 900-P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변했다. 이 Q는 1600-P로 변했다. 공급함수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Q는 EP 이렇게 쓰면 될 건데, 자, 여기서도 균형이 있을 거고 여기서도 균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급함수는 가만히 있는데 수요함수가 여기 있는 게 왼쪽으로 갔든 오른쪽으로 갔든 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계산을 해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따져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균형이라고 한다라면, 첫 번째 균형 가정하면 얘와 얘가 어떻다? 같아요. 균형이면 Q가 같고 PP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변과 여기 우변도 어떻다?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자, 이걸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2P는 900-P, 1P가 넘어가면 3P, 3P는 900이니까 계산하면 P는 300. 자, P는 가격인데 그냥 가격이 아니라 균형이라고 전제했을 때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균형 가격은 300. 여기에다가 균형 가격 300을 대입할 때 나오는 양은 뭐다? 균형량 되겠지. 2 곱하기 300 하면 600이겠죠.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어도 얼마 나와요? 600이 나와야 돼. 균형량은 똑같으니까. 300 집어넣으면 900-300이니까 600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균형량은 600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 두 번째 곡선 이동하면서 변했는데 얘가 얘하고 얘를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얘는 Q고 얘는 2Q니까. 그럼 얘를 1Q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값을 나눠줘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럼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를 다 해줘야 돼. 그럼 여기는 Q, 여기는 800,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얼마? 0.5P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와 얘가 같다. 그래서 얘 우변과 얘 우변이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쓰면, 자, 균형 두 번째라고 했을 때, 자, 2P는 800-0.5P 되겠네요. 그럼 얘를 넘기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2.5. 자, 그러면 2.5P는 800. 그럼 800 나누기 2.5를 하면 800 나누기 2.5 하면 320이 나오네요. 그래서 P는 320. 자, 균형이라는 전제하에 나왔으니까 균형 가격이고 여기다가 320을 대입하면 나오는 얘가 642 균형량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균형량은 40이 증가했고 균형 가격은 20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20, 40 증가 상승 이렇게. 자, 1번 체크하는데 그럼 해석해 봅시다. 양이 증가했죠. 중요한 건 경제론에서는 가격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양이. 그럼 양이
600에서 얘가 640으로 양이 증가했대. 그럼 곡선이 우측 가야 돼요? 좌측 가야 돼요? 양이 증가했으니까 우측 가야지.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여기에 수요 곡선이 있었고 공급 곡선이 있었는데 수요 곡선이 이동을 했어, 우측으로 이렇게. 그래서 수요의 증가가 나타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균형점 첫 번째가 여기로 옮겨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 문제로 풀어봤던 거예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가 Q가 아니라 EQ로 나왔으니까 얘를 Q로 바꿔놓고 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얘가 Q고 EQ잖아요. 2로 나누는 건 난 좀 어려워. 곱하기가 좀 쉬워. 그러면 얘를 EQ로 바꿔줘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QQ 똑같고 EQ 똑같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즉 얘를 EQ로 놓고 여기에다가 2 곱하고 2를 곱하면 얘식이 바뀌어지겠네요. 그러면 얘는 EQ는 4P 되겠지. 그럼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도 똑같다고 놓을 수가 있겠네. 이렇게 식을 풀어도 괜찮아요. 결론은 왼쪽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Q, EQ가 아니라 QQ 똑같거나 EQ, EQ 똑같게 놓고 풀어야 우리가 균형각과 균형이하를 풀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4에 나왔던 문제 보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분수가 들어가 있어요. 분수가 이렇게 함수식에 분수가 들어가 있다.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분수가 들어가 있는데 3분의 1을 약분하면 계산기 누르면 0.666666이에요. 그럼 이걸 0.6으로 놓고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분수를 놓고 계산해야 돼. 자, 이 계산법을 좀 확인해야 되고. 자, 특이한 건 이렇게 3, 4회 답이 얼마다 숫자가 나온 게 아니라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계산 문제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문제를 해석할 수 있냐라고 조금 건들긴 했어, 1번에서. 그럼 잠깐 봅시다. 자, 보니까 수요함수는 이렇게 있고 공급함수가 여기에서 이걸로 바뀌었대요. 공급함수가 바뀌었다. 그럼 공급함수식이 바뀌었죠? 20에서 10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얘는 공급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예요? 왜 자신이 없어? 함수식이 변하면 무조건 공급의 변화, 곡선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곡선의 이동이에요. 곡선의 이동이 나타난 거고 공급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공급의 변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그제와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곡선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물어보고 있어요. 출제자가 1번에서. 자, 아파트 공급량이 증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모르겠지만 공급량의 변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급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예요. 무조건 1번은 틀린 거예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곡선이 좌측으로 갔는지 우측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곡선이 이동했다잖아. 곡선이 이동했는데 공급량의 변화라 그랬어. 그럼 이 지문은 무조건 틀린 거죠. 좌측으로 갔는지 우측으로 갔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양이 증가하면 우측 갔을 거고 양이 감소하면 좌측 갔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자, 이 문제는 이런 거죠.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는 공급 곡선이 이동했어요. 얘가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을 해봐라 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수요는 P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좀 겹쳐 쓰는 건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수요는 마이너스 Q 플러스 40이고, 자, 공급은 얘가 P는 3분의 2Q 플러스 20이 변했다. P는 3분의 2Q 플러스 10으로 변했다. 수요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40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균형이 있을 거고 얘가 이동하면서 두 번째 균형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균형에서 라고 해석해 보면, 자, 균형 첫 번째라고 보면, 자, 얘하고 얘는 같다고 놓을 수 있겠네요. 우변도 어떻다? 같다. 그럼 마이너스 Q 플러스 40 플러스 40은 3분의 2Q 플러스 20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건 분수에 있는 분모 계산이 어려워요, 이게. 자, 그러면 모든 값에다가 똑같은 값을 나눠주든 곱해주든 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분모를 없애주려면 다 얼마씩 곱해주면 된다?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다 똑같이 3을 곱해줘서 식을 변형시키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q 플러스 120은 2q 플러스 60 이렇게 바꿔놓고 얘를 넘기면 얘가 플러스 3q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0 계산하면 60은 계산하면 5q 그래서 q는 12 이렇게 나오겠네. 이건 균형일 때 양이니까 균형량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12를 대입할 때 나오는 p가 뭐다? 균형 가격. 그러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40이니까 28 이렇게 나오겠네요. 28 균형 가격 28. 자,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겠죠. 이거 어려워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계산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얘와 얘가 같으니까 우변 똑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q 플러스 40은 3분의 2q 플러스 10. 자, 같은 값을 3을 곱해줘도 되겠네요. 암산해보죠. 다 3을 곱해줬다. 마이너스 3q 플러스 120은 2q 플러스 30 이렇게 바꿔놓으면 자, 넘어가면 오른쪽은 5q가 될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0이니까 90이 되겠네요. 그러면 q는 90 나누기 5니까 90 나누기 5 하면 18 이렇게 균형량이 나왔다. 자, 균형량은 6이 증가했고 여기에다가 18을 대입할 때 나오는 p가 균형 가격 되겠죠. 40 마이너스 18이니까 2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균형량은 6이 증가했고 균형 가격은 6이 하락했네. 감수도 만든 얘기예요. 하락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이 이동했어요. 근데 양이 뭐 했어요? 증가했어. 양이 증가했으니까 곡선은 어느 쪽으로 간다? 우측으로 가겠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서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바뀐 거예요. 오른쪽 갔으니까 양은 증가, 내려갔으니까 가격은 하락. 그래서 6이 증가했고 6이 하락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 문제로 풀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옳은 거라고 해서 4번에 보니까 공급함수 변화로 균형 가격은 6이 뭐 했다? 하락하였다. 맞네요. 4번. 자, 5번에 보니까 양은 8만큼 증가가 아니라 6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처음 나중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틀렸다는 거 확인할 거니까. 자, 34회 처음 등장했던 유형이에요. 자, 분수가 들어가 있는 건 30회 이후에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분수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분수 계산은 간단해요. 없애고자 하는 분모에 똑같은 값을 다 곱해주기만 하면 돼. 그럼 식을 변형시켜서 풀면 된다. 이거 하나만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제시하고 이렇게 말문제로 풀어냈으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이런 거예요. 공급함수가 이렇게 변화된 원인은 여기에 아파트의 가격 변화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파트 가격과 상관없죠? 이건 공급의 변화니까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그 재화의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금리가 변했다라면 곡선이 오른쪽 가야죠. 오른쪽 가야 금리가 대출 금리가 뭐 해야 된다? 낮아진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함수식이 변했다 그러면 이건 곡선이 이동한 거고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를 얘기한다.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이 곡선이 이동한 거다라고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다음 문제 보죠. 11번 문제 보죠. 11번 문제. 자,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수요함수가 있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건 공급함수에 EP가 있네. 이걸 또 막 이런 게 냈어 막 짜증내면 안 돼요. 이런 게 나왔네. 그래, 나올 줄 알았어. 그러면 2로 나눠줘서 계산해야지 라고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게 새로운 게 나왔다고 막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고, 계산 문제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겁을 먹고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 자신 있게 접근하의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얘를 빠르게 그러면 이 P가 나왔고 여기는 P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바꿔줘야 되겠지. 얼른 이 1P로 바꿔줘야죠. 2로 나눠줘야 되겠네. 그럼 P는 2로 나누면 20 플러스 0.5Q 2분의 1Q라고 바꿔놓고 이 식을 써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수요자 수가
2배가 증가되어서 수요함수가 바뀌었대요. 그러면 얘가 바뀌었대. 수요함수가 얼마로 바뀌었다고 제시가 안 됐어. 먼저 풀어보고서 계산해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서 개별함수가 있을 때 수요자 수가 n배 많아지면 시장 수요함수로 바뀐다. n배 많아지면 q가 바뀌는 거야. q에 곱해야 돼. n배 많아지면 n을 곱하는 게 아니라 n분의 1을 곱하는 거야 라고 배웠어요. 자, 이 수요자 수가 2배가 많아졌으니까 수요자 수가 2배 많아진 거예요. 그럼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2분의 1을 어디에? q에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 수가 2배 많아지면 이 함수가 p는 200 마이너스 q로 바뀌어지겠네.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할 거니까 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사람 수가 많아졌어요. 사람 수가 많아졌대. 그럼 수요량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하겠지. 사람 수가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수요량이 변하게 된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하면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에 대한 다른 요인, 인구수에 의해서 변하면 뭐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그래서 얘가 사람 수가 많아져서 수요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서 곡선이 이동한 거예요. 곡선이 이동.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 사람 수가 많아졌대. 양이 증가됐겠어요? 감소됐겠어요? 증가됐겠지. 그럼 곡선이 우측 갔을까? 왼쪽 갔을까? 우측 갔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대충 내가 계산을 안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말 문제로 이렇게 나올 걸 대비했을 때 봤을 때, 자, 보니까 공급함수는 그대로 있어요. 공급함수는 그대로 있는데 수요함수가 사람 수가 많아져서 함수식이 변했대. 곡선 이동했대. 사람이 많아졌대. 그럼 양이 증가했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갔겠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갔겠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뭐 했다? 상승. 균형량은 뭐 했다? 증가. 이거 할 수 있겠네. 근데 얘는 얼마 변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간단히 보기로 나온다라면 여기에 양 증가 가격 상승인 거예요. 가격 상승 양 증가 균형점의 이동에 의해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수요가 P는 200-2Q에서 얘가 변했다. P는 수요자 수가 2배가 많아져서 2분의 1을 곱했어요. 어디에? Q에 2분의 1을 곱해서 200-Q로 바뀌어졌다. 자, 공급함수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공급함수는 이렇게 제시했지만 우리는 이 P로 쓰면 안 돼. PP 똑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얘를 좀 바꿔놓은 걸로 쓰는 게 좋겠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출제자가 조금 응용해서 어렵게 내려고 했네. 이건 뭐 간단하지. P로 바꿔놓기만 하면 되지. P로 바꿔놓은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함수를 P는 20 플러스 0.5Q로 바꿔놓고 쓰는 게 좋겠다. 20 플러스 0.5Q. 이 P로 쓰면 어차피 한번 바꿔줘야 될 거니까, 물론 얘를 이 P로 바꿔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편할 대로 하시고. 자, 그러면 처음 균형이 있을 거고 나중 균형이 있을 거니까, 자, 처음 균형에서 균형 첫 번째에서 얘하고 얘가 똑같을 거니까 우변도 똑같다. 그러면 200 마이너스 2Q는 20 플러스 0.5Q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넘기면 플러스 2로 바뀌니까 오른쪽은 2.5Q,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20이니까 180. 그러면 180 나누기 2.5죠. 180 나누기 2.5 이렇게 하면 72. 그래서 Q는 72. 자, 첫 번째 균형량은 72가 나왔고, 근데 균형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7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P를 찾아야 되겠죠. 2 곱하기 72는 144니까 얘는 56. 그리고 암산을 자신 없으면 계산기 꼭 눌러야 돼. 저도 암산 잘 못하지만 어쨌거나 뭐 점수가 남으면 모를까. 암산 하나 실수해가지고 또 하나 모자라고 또 큰일 나타나면 또 안 되니까. 어쨌거나 너무 빠르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산 문제를 풀기 시작했으면 맞아야 된다는 생각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보죠. 자, 얘 같을 거니까 우변 똑같다라면 200 마이너스 Q는 20 플러스 0.5Q니까 얘 넘어가면 1 플러스 1 되니까 1.5Q. 얘 넘어가면 180. 그러면 180 나누기 1.5 하면
180 나누기 1.5 하면 120. 그래서 Q는 120. 자, 여기에다가 12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얘가 80 되겠네요. 얘가 이제 새로운 균형 가격. 그럼 균형 가격은 얼마? 24만큼 상승했다는 거죠. 얘가 아까 곡선이 얘가 24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양은 얼마큼 증가했냐라고 했을 때 72에서 120으로 얼마냐면 48 증가했다. 48 증가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계산 문제로 풀어봤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사실 학기론에 계산 문제가 등장하는 이유는 계산 문제 자체만 풀 수 있는 능력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문제로 배웠던 균형점의 이동에 대해서 계산 문제를 통해서 얼마큼 변했는지를 계산해봐라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출제형이 좀 변한 이유가 출제 교수가 옛날에 이제 학력고사 세대에서 수능 세대로 좀 바뀌어진 경향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많이 먹었을 테니까 수능 세대가 수능 세대들이 이렇게 수학 능력을 좀 요구하는 종합적인 문제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종합 문제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합격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배웠던 균형점의 이동을 계산 문제로 풀어봤던 거예요. 답은 24. 자, 넘어가서 가격 탄력성 보죠. 가격 탄력성. 자,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된 건 우리 필수 계산 때 했던 거니까 만약에 좀 더 알고 싶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필수 계산 특강을 좀 확인해 보고 수업 중에는 다 해줬어. 특강이라는 건 수업에 안 했던 걸 특강 때만 하는 건 없어요. 사실 그러지는 못하고 선생님들은 수업 때 다 열심히 했던 것들을 특강에 종합해서 하루에 날 잡아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그 테마에 집중해서 강의하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강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선생님의 에너지와 시간을 교체하는 거예요. 사실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날 잡아서 배웠던 것들 종합해서 같이 쭉 풀어보면서 같이 정리하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가격 탄력성 보죠. 가격 탄력성에서 우리 원리적으로 중요한 건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뭐가 변하는 거다? 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의 개념은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얘기할 때 탄력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탄력성이에요. 근데 이제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줄여서 얘기하지 못해. 반드시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얘기해야 되고. 자, 원인이 가격이고 결과가 양이에요. 탄력성이. 그래서 가격에서 양이 변하는 정도를 따져보는 것이 가격 탄력성이고, 양을 정하는 거니까 정량적 개념이라고 해야 돼요.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탄력성이 크대. 가격 탄력성이 크대. 그럼 양의 변화가 어떻다? 크다. 양이 많이 변한다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얘는 원인분의 결과니까 우리가 비율을 쓸 때 원인과 결과 이렇게 과정이 있다라면 비율은 무조건 원인분의 결과라고 이렇게 쓰기로 전 세계 학자들이 약속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과정이 있다라면 비율을 쓸 때는 원인분의 결과,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독립변수, 그 다음에 종속변수, 그래 갑자기 종속변수가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거 배웠잖아요. x분의 y, x 변화분의 y 변화량. 이게 원래 이제 원인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찌됐거나 자,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걸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하고 얘가 비례관계죠. 비례관계니까 얘가 크다라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히 계산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잠깐 소개하면, 양의 변화가 큰 건 양이 많이 증가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혹시 잠깐만 좀 우리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면 이런 거죠. 자,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다고 해보죠. 자, A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변한대. 자, 그러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겠지. 이렇게 수요량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무조건 예외 없이, 물론 경제론을 공부하다 보면 경제학에서는 예외가 있긴 해, 기펜제라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예외 없이 무조건 얘가 비싸지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라는 무슨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요량의 변화에서 재화가 같아서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할 때는 무조건 수요 법칙이야. 비싸면 안 사. 그럼
산다죠. 얘가 이제 비싸면 안 사고 얘가 싸면 산다. 이렇게 해서 수요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수요 법칙, 반비례 관계죠. 자, 그런데 이때 A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얘가 줄거나 늘 때 얘가 변하는 방향은 무조건 뭐에 결정되는 거예요? 가격에 결정되는 거야.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는 거야. 근데 이 만약에 A 제어가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변화가, 양의 변화가 어때야 돼? 커야지. 줄 때는 많이 줄고 늘 때는 많이 느는 걸, 이게 양의 변화가 큰 거예요. 양의 변화가 큰 거예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라고 하고, 얘가 비싸면 안 살 때 조금 안 사고 싸면 살 때 조금 이렇게 사더라. 이렇게 양이 변하는 건, 이건 양이 적게 변하는 거죠. 이건 비탄력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탄력적을 얘기하는 거다. 탄력적. 자,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방향과는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야 경제론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탄력성 큰 건 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아무 관련이 없어. 탄력성에는 양이 많이 변하냐, 조금 변하냐, 크게 변하냐, 조금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건 뭐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미 가격에 의해서 수요 법칙에서 정해놓는 거고, 이게 방향이 정해졌을 때 많이 변하냐, 조금 변하냐가 탄력성이 결정하는 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 대한 해석이었고, 자, 근데 이제 탄력성을 계산한 문제에서는 여기에 변화율을 집어넣어야 된대. 변화율. 값이 아니라 변화되는 비율, 변화율을 집어넣어야 된대요. 자, 이때 변화율을 계산할 때는, 자, 변화값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값의 비율, 변화값의 비율. 제가 한 수백 번 얘기했어요. 대부 비율이 뭐냐 그러면 대부액이 중요하니까 대부 비율 했겠지. 그럼 중요한 걸 어디다 써야 돼요? 위에다가. 그래서 대부액이죠. 언제 돈 빌리냐라고 했을 때 아래는 전체를 보통 기준을 잡는 거예요. 보통 출발 끝이 있다라면 이렇게 벡터라고 방향이 정해지면 기준은 보통 처음 출발점을 잡지만, 어떤 양의 전체에서 몇 개 이렇게 특정 값을 얘기하는 비율일 때는 분모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돈 빌리냐? 언제 돈 빌려요? 언제 돈 빌려? 투자할 때. 내가 부동산 투자하려고 할 때 10억짜리를 총 투자하려면 10억이 필요하지. 10억 중에 얼마 빌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총 투자액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변화율이니까 변화값의 비율이에요. 그럼 변화값 어디? 위에. 이게 자연스럽게 해석되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변화되었다는 건 출발부터 어딘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은 정해줘. 여기서 보통 말이 없으면 최초값을 쓰고 특별한 경우에는 중간값을 써라 라고 이렇게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변화율은 이렇게 기준분의 변화값 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변화율을 계산하는 게 이따가 배우겠지만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도 변화율로 구한다. 변화율. 그러니까 변화율이 별다른 게 아니야. 변화율은 변화값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변화값이 위에, 아래는 기준. 기준은 줄 거야. 그러니까 자, 변화율을 계산해서 탄력성을 구한다. 이 문제 잠깐 보죠. 이제 얘가 나올 때가 됐어. 20회, 여기에 20회 한번 나오다가 그 뒤로 사라져서 출제자가 야, 이런 거 좀 연습 안 해봤잖아. 먼 연단 한번 냈는데 15년 전에. 그래서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임대료가 가격이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됐고, 양은 108에서 92로 줄었다. 이렇게. 그러면 비싸면 안 산다. 수요 법칙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봐라 라고 물어봤어요.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뭐 어떤 적이냐? 이건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단위 탄력이냐 물어보라고 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한대요. 그럼 기준을 뭘로 잡아라? 중간점으로 잡아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뭐분의 뭐? 가격 변화율분의 양 변화율이죠. 여기에 들어갈 건 가격 변화율을 쓸 거고, 여기에 쓸 것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쓸 거예요. 이 퍼센트는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율을 퍼센트 값으로 쓰거나 아니 퍼센트가 뗀 값으로 써도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변화율을 써야 돼. 변화율. 자, 변화율은 변화값이 어디?
위에 기준분의 변화값이죠. 기준 뭘로 쓰래? 중간을 쓰래. 그럼 변화값은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변화값인 거예요. 변화값 얼마? 가격 2만 원이죠. 2만 원. 여기 중간값은 얼마? 9와 11의 중간 딱 10이죠. 이걸 계산할 때 두 개를 더해서 2로 딱 나누면 정확히 중간점이에요. 자, 그러면 변화값은 2고 여기 기준 중간점은 얼마? 10 이렇게 쓰면 된다. 물론 얘는 0.2고 %는 20%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어차피 분모 분자 약분 될 거니까 그대로 % 없는 비율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위에 수율량의 변화를 보죠. 108에서 92로 변했대요. 자, 그러면 변화값은 여기에 기준분의 변화값이니까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얼마? 108 빼기 92 하면 16. 변화값은 16. 중간값은 얼마다? 108과 92를 더해서 2로 탁 나누면 100인 거예요. 100 이렇게. 자, 그러면 분수가 두 개 있는 게 번분수라고 그러죠. 번분수 계산할 때는 번잡한 분수다라고 얘기해서 맨 위와 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는 모두 뭐한다? 나눠준다. 그래서 순서가 16 곱하기 10 나누기 100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값이 얼마냐면 0.8 이렇게 나오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은 0.8. 1보다 작은 뭐다? 비탄력. 1이면 단위탄력,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해석했던 거죠. 자, 중간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고, 자, 예상 문제로 봤을 때 이렇게 나왔대요. 가격이 1600에서 4번 문제 2000만 원으로 올랐대요. 비싸면 안 산다. 그럼 양은 줄겠지. 1600에서 1200으로 이렇게 줄었다. 자, 이때 기준 가격과 기준 양은 최초값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최초값을 기준한다.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가격 탄력성은 뭐분의 뭐? 가격분의 양. 그럼 가격 변화율, 양의 변화율 쓰면 되겠네요. 여기에 가격 변화율, 양의 변화율. 자, 최초값을 기준 잡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1600에서 2000이니까 변화값은 얼마? 400. 최초값은 얼마? 1600.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다음에 양에서 1600에서 1200이니까 변화값은 얼마? 400. 최초값은 얼마? 1600. 얘나 똑같네. 4분의 1, 4분의 1. 그럼 값은 얼마? 1. 계산해도 되고. 이런 걸 400 곱하기 1600 나누기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공 4개, 2개씩 띄어도 되고, 얘 약분하면 4분의 1, 4분의 1이고 0.25, 0.25 똑같으니까 1이겠지 라고 계산이 된다. 단위 탄력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얘를 만약에 얘는 최초값을 했죠. 중간점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중간점, 얘를 중간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탄력성 값을 계산한다라면 1600과 2000의 중간 얼마? 1800. 그럼 1800분의 400 이렇게 될 거고, 죄송해요. 맞네. 자, 1600에 1200의 중간값은 얼마? 1400이죠. 1400분의 400 이렇게 되겠죠. 얘는 1일까 1이 아닐까? 1이 아니겠지. 당연히 1이 아니겠죠. 왜냐면 얘하고 이 분모값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거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건 뭐냐면, 중간점을 기준 뒀을 때와 최초값을 기준 뒀을 때, 얘는 최초 기준이죠. 최초값을 기준 뒀을 때 탄력성 값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상황에서 기준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탄력성 값이 다르게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 시험에서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자, 수요 곡선이 직선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울기에 따라서 탄력성을 얘기하지만 직선이면 기울기가 다 똑같잖아. 근데 사실 우리는 직선으로 표현하는 거지 직선이 아니야. 원래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곡선이에요. 직선도 아니고. 어찌됐거나 여기 점과 여기 점에 따라서 탄력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탄력성은 다르다라고 나와야 돼요. 다르다. 그래서 같은 함수에서 이렇게 똑같이 정해진 거에도 내가 최초값을 기준하냐 중간점을 기준하냐에 따라 탄력성 값이 다른 거죠. 이 문제는 만약에 여기가 1600에서 여기에 1600에서 2000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여기서 여기 갈 때 최초값을 기준할 때는 여기를 기준한 거예요.
여길 최초값 기준할 때는 얘가 1이 나왔는데 중간점이면 여길 기준 잡은 거죠. 여길 기준 잡을 때 1이 아니었어요. 1보다 클까 작을까? 계산 하나 많아. 1보다 어때? 커요. 1보다 커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우리가 탄력성이 커질 조건이 세수, 주장, 비싸용 이랬어요. 이거죠, 이거. 비싸대. 비싸다는 건 가격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높은 자리가 얘보다 얘가 가격이 높잖아. 이럴수록 일반적으로 탄력성이 뭐하다? 크다. 결국 중요한 건 수요 곡선이 정해질 때 기준에 따라서 측정 지점에 따라 탄력성 뭐하다? 다르다. 1교시라서 그냥 머리만 잠깐 깨웠어요. 네, 머리만 깨웠고 이렇게 파란색 칠해진 건 필수 계산 때 하지 않았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 자세히 볼 거니까 쉬었다가 테마 3부터 보죠.